이게 크기가 14m짜리 불화예요. 14m면 아파트 7층짜리 불화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원래는 그 보물이었는데 올해부터는 드디어 4월 10일에 뭐 큰 이변이 없다면 국보가 될 예정인 불화입니다. 미륵불 개불은 처음 봅니다. 약간 개불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신 분이군요. 미륵불 개불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2점인가? 우리나라에서 되게 드문 불화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대중들은 이 그림이 옛날엔 보물이었는데 왜 그동안 국보가 안 됐다가 올해부터 국보가 되는 건지, 그렇다면은 어떤 기준으로 문화유산의 가치가 결정이 되는지 그게 잘 와닿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현실적으로 오래된 예술품이 문화재로서 값어치가 높아지는 좀 그런 요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물건을 봤을 때 우리가 막연하게 오래된 물건이면은 당연히 소중한 가치를 지닌다, 이런 거는 다들 암묵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박물관도 많이 가고 우리가 역사도 많이 배웠으니까. 근데 구체적으로 왜 그럴까요? 오래된 물건이 왜 소중하고 왜 중요할까요? 오래된 물건이면은 당연히 역사적인, 문화적인 어떤 가치가 있을 테니까 그래서 중요한 게 아닐까 싶은데, 그러면은 그 역사적인, 문화적인 가치는 대체 무엇으로 판단을 하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이것 좀 현실적인 얘기예요. 뭐 책에 나오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 현실적으로 문화재의 가치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서류입니다. 언제나 현대 사회에서는 이게 뭐 기본 중에 기본이죠. 그러니까 몇 월 며칠에 누구에 의해서 이 그림이 제작이 됐다 하는 기록이 있거나, 아니면 확실한 당시의 정황 기록이라도 있어야지 그래야 문화재로서 값어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 불화는 요 그림 봤을 때 요 빨간색이 박스 있잖아요. 이거를 화기라고 하는데, 화기라고 해서 이 빨간색 네모 박스에다가 이 그림은 누구누구에 의해서 몇 월 며칠 그리고 몇 년에 제작이 되었다, 그리고 이 그림은 누가 그렸나? 예를 들어서 이 그림의 화승은 개조영이다, 그리고 이 그림의 조성 목적은 왕실의 안녕과 황제 폐하의 건강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꼭 이런 거 써놓죠. 황제 폐하 만만세. 왕실에서 제작한 불화에서는 꼭 마지막에 황제 폐하 만만세 그런 거 써놓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왕실의 케이스고요. 일반 부유층들이나 귀족들이 다 같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가지고 불화를 제작을 했을 때에는 아무래도 왕실보다는 스케일이 작을 거 아니에요. 한 사람당 이렇게 낼 수 있는 돈이 좀 적기 때문에 그림에 사용하는 재료마다 누가 시주를 해놨는지 써놔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그림도 바탕은 견이거든요. 삼배. 그러니까 삼배는 김씨 부부가 시주를 해가지고 그렸고, 그리고 이 그림에 있는 빨간색 안료는 어떤 스님이 시주를 했고, 그리고 이 그림에 있는 그 문양에 들어가는 금은 또 어느 집 부자가 시주를 했고, 그리고 이 당시에는 그림이 제작되는 그런 기간이 있잖아요. 지금도 불화는 그릴 때 엄청 오래 걸리는데 지금보다 훨씬 오래 걸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그림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그림 그리는 그 스님들 먹이는 밥, 그 쌀은 또 누가 제공을 했다,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기록을 해놔요. 이 화기 빨간 칸에다가. 그러니까 그만큼 불화를 그리는 데에는 시간이랑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 이거를 요 화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때는 또 석체를 썼잖아요. 근데 이 석체가 자연에 있는 광물들을 긁어 모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도 비싼데 이때는 또 얼마나 구하기 힘들었을까요? 네, 여기 요 기사에도 그림 하단에 기록된 정보를 통해, 그럼 이거는 뭐라고 할 수 있냐면 화기를 통해서 라고 알 수 있는 거죠. 화기를 통해서 알 수 있다 라고 하면은 대중들이 알기가 어려우니까 그림 하단에 기록된 정보를 통해 라고 좀 풀어서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이 그림에는 법경, 해윤, 인학, 화상
들을 제작 화승과 1927년 조선 인조 5년이란 제작 연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으며 이렇게 정확하게 화기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때부터는 진짜 이 물건의 가치를 논하기가 되게 편리해지는 거예요. 네, 맞아요. 구르부즈님, 물건에 얽혀있는 스토리가 있어야겠죠. 네, 스토리가 있으면은 가격이 부쩍 올라가요. 뭐 도자기도 그렇고 모든 고미술품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화기가 확실하면은 가격이 또 많이 올라가죠. 그러면 가품일 확률도 되게 줄어든다는 거니까. 그리고 이 그림의 가치를 논할 때 또 정말 대박적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이 그림은 세로 길이가 14m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대형 불화, 요 괴물들은 보통 크기가 6m부터 시작을 해요. 6m면 아파트 3층 정도로 시작을 하는데 이 그림은 우리나라의 그 크다 큰 괴물들 중에서도 굉장히 큰 아주 초대형에 속하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그림이 큰 괴물 중에서도 유독 큰 그림이니까 이걸 딱 봤을 때 그림이 아주 크다는 것에 일단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4m면은 그만큼 천을 짜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때는 하나하나 직조를 하는데 14m짜리 3배를 짠다고 생각을 하면은 진짜 아찔하거든요. 근데 이때 채색 안료는 또 되게 쓰기 까다롭고 비싼 석채. 그러니까 석채는 돌로 만든 안료라서 되게 비싸고 또 무거워요, 특징이. 그림의 요 3배의 무게만 해도 거의 몇십 킬로가 나갈 테고 요 돌가루로 색을 칠하는 거니까 석채 무게만 해도 진짜 최소로 잡아도 50kg? 돌가루 한 50kg는 필요한 그림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 그림의 총 무게는 100kg가 가볍게 넘어가는 그런 어마어마한 대작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그림의 제작 스토리에 대해서 복기를 하자면 이 그림이 제작된 시기는 조선 중후기 인조 때입니다. 지금부터 다 같이 눈을 한번 감고 이 그림이 제작이 되던 그 시기에 사찰에 살던 인물이라고 상상을 해봅시다. 그러면서 약간의 현대인의 마음으로 이 그림의 역사적인 가치를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난 지금 사찰에 사는 사람이야. 상상을 해보면은 근데 지금은 임진왜랑 정유재랑 그때 끝이 나가지고 그 피해를 복구를 해야 되는데 저기 다 불타가지고 막 무너져 있는 거 몇 년째 방치되고 있는데 저거 복구를 해야 되는데 돈은 없고 근데 지금 저기 중원에서는 후금이 그 오랑캐가 성장을 하면서 명나라랑 대치를 하고 있어요. 근데 또 오랑캐들은 명을 치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백업을 하면은 되게 방해가 되잖아요. 전쟁에 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한테 시비를 막 털고 있는 그런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이 좀 되게 지리적으로 명나라가 있고 여기 후금이 있으면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국제 정세 속에서 얼마 전까지는 광해군이 중립 외교를 펼치다가 근데 또 중립 외교에 대해서 말이 많았잖아요. 조정에서. 그래서 인조 반정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일어나냐? 이때부터는 친명배금 정책이 시행이 됩니다. 명이랑만 친하게 지내고 금나라 오랑캐 녀석들 친하게 안 지낼 거야. 이래서 아니 오랑캐들 이때 얼마나 셌을 텐데 그래서 이렇게나 나라가 위태위태한 그런 시기였어요. 근데 또 이런 위태로운 그런 시기에 초대형 14m짜리 돈이 엄청나게 깨지는 그런 불화가 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조선시대는 유교 국가였는데 그림을 왜 이렇게 크게 만들었냐 하면은 그러니까 절에서 하는 천도제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을 이제 좋은 곳으로 보내드리는 그런 의식에 그림을 걸어서 백성들이 다 보게 하기 위함이에요. 이거는 의식 장면인데 딱 봐도 엄청 크죠? 근데 이게 워낙 커서 제 생각에 이거는 원래 그림이 아니라 프린트본인 것 같아요.
딱 봤을 때 여기 주름이 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임진왜란, 정유재랑 그때 발생한 시기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었대요. 이때 전쟁이 너무 많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죽은 것도 있는데, 근데 또 이 시기가 동아시아 지역에 소빙기, 작은 빙하기가 왔었대요. 이때 대대적인 기후변화가 있어서 흉년이 지속되니까 갑자기 기후가 변하면 당연히 농작물이 죽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 굶어 죽고, 근데 기후가 변화하니까 자연 재해도 발생을 해서 그 재해 때문에 사람들이 또 죽고, 전쟁 나서 죽고, 못 먹어서 죽고, 뭐 갑자기 산사태가 나가지고 죽고, 진짜 인간적인 생존이 어려운 그런 척박한 시기였다고 해요. 근데 이 시기에 사람들이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근데 이때 조선이 숙류 억불 국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때보다 대대적으로 그 불화를 제작을 했냐면은, 유교는 사후세계가 없잖아요. 우리 아빠도 죽고 옆에 사람도 죽고 다 죽고 막 너무 힘들고 생존이 너무 어려운데, 이 시기를 정신적으로 막 믿고 의지할 만한 곳이 없는 거예요. 사후세계도 없고 그런 뭐 죽음을 위로하는 관례 같은 게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유교에서 그런 슬픔이나 고통에 빠진 사람들을 정신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세계관이나 존재가 없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조선 초기에 축소됐던 불교의 장래 의식에 대한 필요성이 드디어 커집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불교가 조선 사회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 거죠. 근데 여기에는 또 임진왜란 때 승군이 아주 크게 활약을 해서 승려들의 위상이 커진 것도 또 한몫을 한다고 해요. 나중에는 남한산성 축조까지도 승려들이 맡아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의 그 중간부터 딱 조선을 가르는 그 임진왜란 시기부터는 승려들이 국가 사업을 맡아서 주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조선 초기에는 승려 억불이었잖아요. 이게 왜냐하면은 워낙에 고려 때는 사찰이 가지고 있는 노비도 많고 토지도 많다 보니까 국가에서 불교계를 핍박하고 사찰 경제를 악화시킬 수밖에 없었어요. 태종이 그랬죠. 이방원이 많이 그랬죠. 이 힘든 시기를 잘 참고 버틴 게 이때 드디어 빛을 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 사이즈가 14m로 굉장히 크다는 것은 무엇을 또 의미를 하냐면은, 당시에 공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가장 발전된 그림 기술이 들어갔다 라는 가치도 있지만, 이때 좀 더 이때 시기를 깊숙하게 들여다보면은 당시에 이런 혼란한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불교계의 위상이 굉장히 상승을 했다, 이런 것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중기부터는 사는 게 너무 힘들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다 보니까, 그러니까 절에서 멀리 있는 사람들도 요 괴물 14m짜리 거대한 부처님의 모습을 보고서, 아, 전쟁이랑 그런 자연재해로 힘들게 살다가 죽은 내 가족, 이웃들이 좋은 곳으로 갔겠구나, 이렇게 불교식 천도제를 멀리서도 이렇게 한눈에 보면서 좀 다들 뭐 좋게 좋게 갔겠지, 뭐 거기선 행복하겠지, 이런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크게 불화가 조성이 되고, 이런 조선 특유의 초대형 의식용 불화를 괴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문화재가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시기에 제작이 됐다라고 말을 하는 거는, 좀 전문가적으로 말을 하면은 이거 연대가 좋다 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거 써먹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 그림은 누가 봐도 좀 부정할 수 없이 연대가 좋은 작품이죠. 이거는 조선 중기에 불교계 위상이 이게 막 커지면서 의식용 괴물이 이렇게나 발전을 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화기도 딱 떨어져가지고 모든 게 적절한 그런 그림입니다. 근데 이 그림이 그 최근에 재평가를 받게 되는 이유가 몇 가지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괴물에서 주로 좌상이 많았거든요. 이거 보면 다 앉아 계시잖아요. 이렇게. 이거는 1997년에 국보가 된 칠장사 오불회도입니다. 다 앉아 있어요. 이 시기부터는 괴물에서 부처님이 서 계시기 시작해요. 이런 게 미술사에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미술사 공부하시는 분은 이렇게 새로운 도상에 등장을 하고 그리고 자신들만의 그런 지역적인 새로운 양식이 탄생하는 그런 거에 되게 주목을 하세요. 그런 미술사적인 의미가 또 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건 좀 골 때리는 부분이에요. 아까도 여러분들께서 미륵 괴물은 처음 보네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그림의 주조는 주요 존상, 주인공 석가모니가 아니라 미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있는 괴물 중에서 단 2점? 제가 알기론 2점인데 5점이 안 될 거예요. 뭐 더 있더라도 정말 몇 점 안 되는 괴물만이 미륵을 주인공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불교의식은 거의 대부분이 법화경이라는 경전을 바탕으로 하거든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불교의 천도제도 법화경이라는 경전을 바탕으로 해요. 이게 영산해상도인데 석가모니가 사바세계의 주인이잖아요. 사바세계의 주인인 석가모니가 영축산에서 설법을 하는 그런 웅장한 장면을 주로 그려내는데 여기 충청도 지역에서는 특이하게도 미륵 신앙이 굉장히 발달해서 미륵을 주인공으로 하는 괴물을 그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도상학적으로 다 따지면은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보물만 지정이 되고 국보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하지만 좀 연구가 되면서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들만의 해석이다 라는 의견이 좀 지배적으로 변한 것 같아요. 옛날에 비해서. 그러니까 조선 초기에 불교 탄압을 할 때 특히 이방원 때는 절에 있는 땅을 막 뺏고 절들을 없애잖아요. 이때 기록을 보면은 태종이 절 너무 돈 많이 들어간다. 조계종 사찰 몇 개만 남기고 다 없애고 천태종 사찰도 몇 개만 남기고 없애고 화엄종도 몇 개만 남기고 없애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제한을 두면서 없애요. 그러면서 나라에서 지원을 다 끊어요. 땅도 뺏고 절에 있는 노비도 다 해방을 시키고. 근데 이게 그 스님들의 실제적인 그 삶의 입장에서 공부를 하려면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밥 먹을 돈은 있어야지 공부를 하잖아요. 돈이 있어야지 경전 공부를 할 텐데 그럴 돈도 없고 상황이 여러모로 좀 힘들다 보니까 이때부터는 좀 공부와 경전 위주의 교정이 쇠퇴를 하고 이 경전 공부 위주로 하는 교정이 또 쇠퇴를 해버리니까 종파들이 다 섞여요. 이거를 어려운 말로 통불교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불교가 섞이게 되냐면은 우리는 대승불교를 믿잖아요. 이 대승불교는 유일신을 가지는 그런 종교가 아니다 보니까 어딜 가도 그 지역의 토속신앙들이랑 잘 습합이 되는 그런 성질을 가지는데 조선시대에 그게 되게 심했다는 거예요. 이 그림도 원래 같은 석가를 그리는 게 맞지만 이 지역의 신앙 영향을 받아가지고 미륵이 주존으로 그려졌다 라는 설이 지배적인 이유도 좀 종교의 습합이랑 연관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무량사가 부여에 있는데 이 부여는 옛날에 백제 지역이에요. 그리고 통일신라랑 고려시대를 거치면서 미륵신앙이 지속적으로 그 땅에서 계속 오랜 기간 동안 신앙이 되는 곳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주인공을 미륵으로 설정을 해가지고 괴물을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또 이 괴물이 왜 크기가 14m나 되는지 그 이유를 추가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륵은 대승불교에서 미래불로 불려요. 미륵은 미래를 상징을 합니다. 그러니까 초기 불교나 상자부 불교 여기에서는 유래석가라고 하거든요. 유래석가는 오직 부처님의 말씀만을 숭상합니다. 근데 또 일반인의 입장에서 석가모니의 말씀처럼 개인이 자성을 해서 혼자 수행을 하고 깨달음에 이르는 것도 좋지만 어렵거든요. 일반적인 범부들은. 그러니까 되게 노동에 시달리고 정말 시간이 없는데 혼자만의 힘으로 수행을 한다는 것 자체가 가난하고 고된 노동을 해야 하는 그런 일반적인 사람들한테는 맞지가 않았어요. 수행에 집중할 만한 시간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이때부터 기원 전후 시기에 대승불교가 출현을 합니다. 석가모니 한 분만으로 대중들의 그런 수요를 충족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드디어 다양한 부처와 불菩사들이 나타나는데 기원 전후 대승불교가 출현한 그 시기에 처음으로 등장한 부처는 미래의 부처 미륵불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 댓글에서도 말씀 주셨는데 미륵은 석가모니가 인멸한 후에 56억 7천만 년 이후에 이 세상에 내려와서 중생들을 구제하는 미래의 불입니다. 그 대승경전에 진짜 많은 부처님들이 등장을 하는데 많은 종류의 부처님이 등장을 하지만서도 다들 과거불이에요. 이전의 세상에 출현했던 과거불. 왜 이 불교에서는 전생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지금 세상 말고 그 전에 많고 많은 세상이 있었다. 그리고 그 세상마다 부처가 나왔다. 그게 대승불교 경전에서 나오는 말이잖아요. 근데 미륵만은 유일하게 미래에 출현하는 미래불이에요. 미래불은 단 한 명, 미륵입니다. 그래서 미륵은 불교식 메시아? 그런 성격이 있어서 대승불교에서 되게 중요한 신앙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언급이 됐는데 미륵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미륵은 석가모니보다 아주 큰 게 특징입니다. 이 경전에 보면은 키는 석가모니 불보다 커서 80주이며 몸통의 너비는 25주이며 얼굴의 길이는 12주 반이고 하나하나의 상은 84,000 종호를 갖추어서 스스로 장엄함이 주조한 금불상과 같다. 이 경전에서는 공통적으로 미륵의 크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석가모니보다 크고 80주다. 그래서 우리가 고려시대에 제작된 미륵불상도 그렇고 이 미륵 괴불도 굳이 한 6m, 7m만 되면 되는데 14m나 되는 이유도 미륵을 표현하기 위해서 아주 크게 조성을 했나? 그런 것도 있어요. 네, 완전 거인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2500년 전쯤에 석가모니가 인멸을 했잖아요. 그때 사망을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부처가 없는 불행한 세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이 상상한 미래 부처, 불교 메시아, 미륵이 등장하는 그 시대는 기본적으로 사람들 키가 다 컸대요. 거인의 시대였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기에서는 사람들의 키가 16장이 될 거래요. 그러니까 제가 그 옛날 단위를 잘 몰라가지고 그 AI한테 물어보니까 1장이 10척, 그리고 미터법으로는 3.3m예요. 근데 3.3 곱하기 18을 하면은 그러면은 56년 7천만 년 뒤에는 거인의 시대가 오는데 그때는 보통 사람들도 키가 48m가 넘는다. 거인의 시대다. 진격의 거인의 시대가 드디어 온 거죠. 맞아요. 보리신님. 미륵 부처님이 오시는 때는 사람들 수명도 8만 년이래요. 사람들 질병도 없고 수명은 84,000년이에요. 그리고 이때는 땅에는 또 금모래가 있대요. 그래서 뭐 발에 채이는 게 금이니까 도둑질 할 필요도 없고 가난도 없고 그리고 이때는 추수를 1년에 몇 번을 할 수 있어서 추수를 몇 번이나 하면은 식량난이 없잖아요. 그래서 식량 걱정도 없는 그런 이상 세계가 미륵이 하생할 때 온대요. 이거 되게 신기하죠? 그래서 이 지역 사람들을 다시 또 생각을 해보면은 이때 정말 생존이 어려웠잖아요. 기후변화, 소빙기, 그리고 지금 좀 있으면 전쟁이 날 것 같은데 이때 병자호란 전이거든요. 이런 혼란했던 시기에 메시아적인 성격을 가지는 그런 불교 메시아, 그런 구원불, 미륵으로 괴불을 만들었다. 라는 점이 되게 특이한 지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석가모니 영산회를 그린 괴불을 그리는데 여기서는 또 미륵을 숭상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자신들만의 해석, 그런 지역적인 특징이 반영된 거대한 미륵불을 그린 것입니다. 이 그림의 특징과 그런 특색에 대해서 콕 집어서 이거는 이래서 국보감이다 라고 정리를 하자면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 그림에 대한 관련 연구가 많이 쌓여있지 않다 보니까 그동안은 약간 저평가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작품이 국보가 되고 좀 많은 케어를 받으려면은
그 뒤에 되게 많은 연구자와 공무원들의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이 국보가 된 거는 그림 연구하시는 그 지역 연구자분들, 그리고 이 무량사 스님분들, 그리고 공무원분들 노력들이 합쳐져 가지고 드디어 가치를 인정받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 좀 불자로서도 축하하고 연구를 하는 대학원생으로도 너무 좀 축하드리는 마음이 있어요.